예, 노인 간호 사업 들어갑시다. 우리가 사업 대상자별로 지역세 간호 사업을 보자면 뭐 모자 보건 사업이다, 학교 보건 사업이다, 산업 보건 사업이다, 또는 노인 보건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여러분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사업이 노인 간호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 노인 간호 사업이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는 모자 보건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았는데 그 이유는 모자 인구가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사업 대상도 노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인 간호 사업이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출제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사업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교재에서 보시면은 노인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는 지금 현재 노인의 기준을 65세, 앞으로 이 노인의 기준이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간호사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노인 인구의 변화 양상이 어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 간호사업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노인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즉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 양상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문제로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노인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죠. 우리 교재 보기 전에 우리가 유엔에서는 여러분들 유엔에서는 인구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4%가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를 유년 인구국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년 인구 국가다라고 그러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4 내지 7%다. 라고 그러면은 성년 인구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가 넘어갈 때를 이상 됐을 때를 노년 인구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분류할 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유년 인구국, 성년 인구국, 노년 인구국 이렇게 분류하는데 우리가 이 노년 인구국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또 나눠져요. 우리가 7% 이상이면 우리가 노령화 사회국가, 노령화 사회국가,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노령화 사회국가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가 넘어가면 딱 2배 아니겠어요? 14%가 넘어가면 이미 노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이나 고령이나 같은 거죠. 노령, 화를 빼는 거예요. 노령 사회국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aged society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 사회국가로 분류하고 있고요.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노령 앞에 초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는 뭐 슈퍼, 그죠? 우리가 슈퍼의 의미죠. 그래서 고령, 우리가 초고령, 우리가 사회 국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분류할 때 3가지로 분류하고 이 노년 국가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노령화 사회국가다, 노령사회국가다, 뭐 초고령 사회국가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7%, 14%, 20% 이렇게 나눈 이유는 7%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노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령화 사회국가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게 딱 2배가 되면 이제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노령 사회국가로 분류한 거고요. 20%가 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노인 문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초고령 사회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주택 총조사로 5년마다 실시하는데 여러분들 95년도까지는 7%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0년도 조사했을 때
7.1인가 2로 나왔어요. 7.2%.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국가에 몇 년도에 진입했냐면 2000년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요 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 예측을 하냐면 2018년 정도.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7% 넘었고 2005년도에는 14%가 넘지 않았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도 넘어서 그러니까 2020년도 인구조사하기 바로 전에 우리 14%가 넘을 걸로 예측을 해요. 2018년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2020년 되기 전에 우리가 노령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즉 5년마다 인구조사니까 우리 2025년도에 인구조사하겠죠. 2025년도 지나면서 초고령 사회 국가로 진입할 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약 12% 정도 해당되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 국가에서 고령사회 국가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7%가 2000년도에 도달했다고 했고요. 14%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즉 2018년도 이후에 14%가 될 걸로 예측을 하니까 이 7%에서 14%로 가는 연수를 고령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20년이 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 국가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결국 노인 문제에 대한 대비할 시간의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인구의 증가 원인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증가되니까 절대적으로 노인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증가를 봤더니 절대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요. 절대적 증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도 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데 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우리나라는 이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평균 수명이 84, 남성의 평균 수명이 79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남녀 평균 냈을 때 80세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다른 인구하고는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노인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일단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유년 인구, 여러분들 유년 인구 감소세입니다. 감소세. 유년 인구가 감소하니까 결국은 생산 인구, 우리가 경제 인구도 지금 현재는 빠르게 줄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유년 인구라던가 생산 인구,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는 절대적으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얘가 사실은 더 크게 영향을 줬어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는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인구의 성비로 갑시다. 성비.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비는 노인 인구 안에서의 성별 양상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성비. 우리가 보건통계할 때 나왔었는데 우리가 요 성비 아직 안 나왔나? 성비는 요 두 가지 성을 비교한 거죠. 남녀 수를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되는 값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관찰값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성비는 여자 수가 분모예요. 여자 수. 남자 수가 분자입니다. 예, 그 이유가 여자보다 남자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요 남자 수가 빨리 변동돼서 그런 거예요.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비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니까 여자 100에 대한 남자 수로 표현되는 것이 성비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숫자가 똑같다. 10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남자 수가 많다. 100 이상이 나올 거고요.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 적다. 100보다 낮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00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100 이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성비는 우리가 결혼정년기 이전에는 남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결혼정년기가 되면 비슷해졌다가 노인인구가 되면서 남자 수는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다 높거든요. 여자보다. 그래서 노인층에서는 요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비는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노인인구의 성비, 여러분들 우리나라 2006년도 조사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예, 2006년도에 보니까 67.8로 나왔다고 그랬죠. 퍼센테이지라기보다 요거는 두 가지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빼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67.8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67.8이니까 100보다 낮은 숫자잖아요. 여자는 100명일 때, 여자 100명일 때 남자 숫자가 67.8명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96년도는 60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비는 노인인구의 성비 변화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노인인구의 성비는 우리가 95년도에 비해서는 2006년도가 성비가 올라갔잖아요. 남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남녀 평균 수명이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숫자에 여자 수, 남자 수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남자 수가 과거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요 성비가 많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결국 노인 인구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비의 불균형은 더 커지는 거고 과거보다는 성비의 불균형이 조금 완화되고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비의 양상을 설명했을 때 맞게 설명했냐 틀게 설명했냐 요거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성비는 증가세다. 즉 남자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성비가 많이 낮죠. 여자 노인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 인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양상 설명했을 때 맞게 설명했냐 틀리게 설명했냐 요거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노인 인구의 특성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노화라는 것이 꼭 신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다 다방면에서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노인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사회경제 특징을 보자면 우리가 노인 인구의 거주 지역은 도시하고 농어촌 어디서 비율이 높냐? 농어촌에서 비율이 높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죠. 그 이유는 생산 인구가 많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촌이 노령화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 형태로 보자면 여러분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살거나 이런 단독 우리가 독거노인 가구라던가 단독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우리가 1세대 가구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 밖에도 경제 상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특징을 갖고 있겠죠. 교육 수준도 지금보다는 많이 낮을 거고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겠구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겠고요. 보건의료의 요구로 넘어갑니다. 보건의료 요구. 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 부분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보건의료 요구가 높거든요. 보건과 의료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결국은
노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보건의료 요구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화라는 것에 일반적인 우선 교재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일반적인 특징 요거를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 3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 우리가 노화는 누구나 있다. 누구나 늙어간다. 이게 보편성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누구나 늙어가긴 하지만은 개인차가 커요. 그래서 개별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늙어갑니다. 근데 늙어갈 때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예, 나쁜 쪽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쇠퇴성, 나쁜 쪽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진행은 하는데 우리가 나쁜 쪽으로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 누구나 늙는다, 개인차가 크다,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유해한 쪽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노화되다가 멈추거나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속 쇠퇴되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쇠퇴되는 쪽으로 진행하니까 우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우리가 쇠퇴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기출문제가 출제됐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노화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가 아주 쉬운 거죠. 즉 보건의료 요구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노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거 설명했을 때 우리가 맞게 설명했냐 틀리게 설명했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 쇠퇴되게 되면은 거의 여러 기관의 변화를 소개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러분 정리할 때 우리가 한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근골격계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근골격계의 변화로는 골 실질과 골 밀도가 감소하죠. 우리 골의 밀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오기가 쉬운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순환기계 변화다. 이런 경우에 혈관의 우리가 탄력성은 떨어져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감소하면 혈압은 올라가겠죠. 혈압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호흡기의 변화다. 그러면 폐활량은 감소되는 거죠. 여러분들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활량은 감소하겠고 폐활량이 감소하게 되면 폐 속에 머물러 있는 공기량, 잔기량은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흡곤란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되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다. 결국 우리가 이 신체 기능이 쇠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걸 좀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인지 능력의 변화 부분으로 갑니다. 인지 능력의 변화. 여러분들 노화가 이루어지면 신체적으로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기억 과정이라던가 학습 능력이라던가 다 감퇴되겠죠. 우리가 감소한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나 행동 특성의 변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노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노화가 이루어져서 심리적으로 적응 능력이라던가 우리의 융통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 뭐 시간에 대한 조망도 변화되고 우울 경향은 증가하고 내향적으로 변화되고 수동성은 증가되고 경질성, 조심성은 증가되고 뭐 이런 것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루어지면은 신체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변화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대체로 우리 그 적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감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노화가 돼서 외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시면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뭐 심리적, 사회적 다 노화한다는 것.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걸 들 수 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노화되는데 우리가 기능이 계속 감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이 부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노인 인구의 건강 수준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 노인 인구의 건강 수준을 해서 여러분들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실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노인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인에 비해서 노인의 건강 수준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노인의 보건과 의료 요구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요 기능 상태입니다. 기능 상태. 여러분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 자료라던가 질병 자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 자료나 질병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물으면은 노인은 이 기능 상태를 파악해야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장기 요양 대상자 선정할 때도 질병 상태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 상태로 보통 선정을 하는 거예요. ADL이나 IADL 일상생활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로 우리가 평가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다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의료 요구 파악할 때 우리가 즉 건강 수준 파악할 때 이 기능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는 우리가 질병 그죠? 질병, 우리의 상태, 이완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완 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 유병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병률이라는 것이 환자 규모잖아요. 지금 현재 환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파악하는데요. 유병률은 만성질환에서 높게 나오고 우리가 발생률은 급성질환에서 높게 나오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태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유병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치매관리 사업하려고 그런다, 중풍관리 사업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완 자료가 뭐냐? 우리가 발생률보다는 유병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환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중풍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률이 중요하다는 것 요거 꼭 알으시고 그 밖에 우리가 사망률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겠죠. 사망률이라던가 우리가 사망 원인 이런 것들. 그래서 노인의 사망률은 지금 감소세예요. 우리가 모든 연령층의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사망의 원인으로는 우리 교재 주요 사망 원인을 소개했는데 이게 2005년도 통계치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변동됐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원인은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2012년도 발표한 바로는 1위가 암이에요. 암. 성인과 마찬가지로 암. 2위가 뭐로 조사됐냐면 우리가 심장 질환으로 조사가 됐어요. 심장 질환. 3위로는 뇌혈관 질환 이런 순입니다. 뇌혈관 질환. 그래서 요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순위로 조사됐다더라는 거 참조해 주시고 결국 이 사망의 원인을 알면 우리 어떤 질병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의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 ADL, IADL을 통해서 기능 상태, 질병 자료가 나오면은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셔야 돼요. 유병률. 그 다음에 사망률의 원인은 우리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더라는 거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의 특징에서 나있죠.
여러분들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의 특징은 성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 건강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노인, 유병상태 노인이 많다는 것. 그래서 기능상태 파악하는 것, 유병률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이고 복잡해서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만성이다 보니까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급성질환 경우, 만성질환 경우 해서 나는데, 노인은 만성질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인보다 급성질환 발생률이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급성질환도 성인에 비해서 발생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유념하셔야 돼. 그 밖에도 우리가 노인의 질병은 발병 증상, 그 다음에 경과 예후 이런 것들이 성인하고 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경과가 길어지기 쉽고 재발되기 쉽고, 또 반응도, 약에 대한 반응도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흡수 능력, 대사 능력, 배설 능력 이런 것들이 성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가족에 대해서 종말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고, 또 젊은 층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수발, 우리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수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년기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우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잘 이해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간호에서 나왔는데, 뭐 의사소통, 독립성 증진, 뭐 위생관리, 시력보호, 운동, 영양, 뭐 수면, 배변, 약물 복용 해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수준으로 보시되, 우리가 영양 부분에서 출제가 한번 됐었기 때문에 영양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영양 부분. 여러분들 노인에 있어서의 영양은, 우리가 영양 관리는 물론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우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은 줄여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단백질은 우리가 고단백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지방은 우리의 순환기 장애를 유발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죠. 저지방 식이. 그래서 저칼로리, 고단백, 저지방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은 높게, 그리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할 거고요. 그 밖에도 그 총 칼로리 중에 단백질은 우리 10에서 20%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일 총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 양이 있잖아요. 이게 적정 비율이 필요한데, 단백질은 10에서 20, 탄수화물은 50에서 60.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하되, 이하로 하면서 총 열량의 20%를 절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있어서의 영양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권장하는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만 쭉 보시면 이해될 거고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우리가 노인복지사업,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사업 부분으로 가시면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으로 우리가 소득보장 정책이 있고, 의료보장 정책, 그 다음에 뭐 복지시설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득보장으로는 직접 보상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던가 뭐 기초생활보호라던가 노령수당이라던가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취업지원이라던가 경로우대라던가
고용증진, 세금감면제도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 직접보장, 간접보장 이 부분 간단하게 보시고 이 부분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장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의료보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죠.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의료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죠. 의료급여. 그 다음에 일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적기관이라던가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뭐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어디다가 다시 메모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분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체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빈 공간에다가 우리 작은 글씨로 메모해 둘까요? 네, 우리 복지시설 이렇게 쓰시고 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 예, 이 부분은 문제로 간혹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는데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첫 번째가 노인 우리 교재 순서와 관계없이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 있죠. 여러분들 요 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것이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갑니다. 노인 요양시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대체로 누구냐면 우리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입소하는 시설을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비용에 따라서 무료도 있고 실비도 있고 유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비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었죠. 예, 노인 요양을 목적으로 공동생활하는 가정 시설 여기 포함됩니다. 이렇게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요. 얘가 대표적이겠죠.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요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우리 주거시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양로시설이 들어갑니다. 양로시설. 여러분들 양로원이라고 부르죠. 양로원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양로시설도 우리의 비용에 따라서 무료, 실비, 유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실버타운은 요것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료 양로시설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그 밖에도 우리가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주택 같은 것도 주거 목적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 여러분들 요양이 들어가면은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요양자가 들어가지 않았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요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거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로시설. 그래서 양로시설은 주거. 우리가 보통 노인성 질환이 없이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양로시설이고요. 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의료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것이 제공되면은 우리가 요양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요거 구분을
가능하셔야 될 거고요. 입소 대상자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 있어요.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경로당 들어가고요.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교실 들어갈 거고, 노인복지회관 들어갑니다.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회관. 요거는 여가를 목적하는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네 번째로 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재가복지시설. 여러분들 요 재가복지시설은 집에 있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는 게 우리가 방문 요양 서비스라던가 그 다음에 방문에서 제공하는 우리 방문 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 서비스라던가,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서비스 들어가고요. 네, 방문 목욕 들어갈 거고, 그래요. 방문 목욕 포함되고 기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나 방문 목욕이나 그 다음에 방문 간호, 그죠? 우리가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을 재가복지시설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아마도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끝나죠. 기타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타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던가 전문기관,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우리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요렇게로 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는 별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의료복지시설하고 주거복지시설 요렇게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 문제를 많이 나오거든요. 어떠한 시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가는가, 요거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가복지시설에서 요 주야간 보호는 낮 시간 동안이나 밤 시간 동안, 요거는 며칠에서 몇 주 보호하는 곳. 요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는 집에서 방문해서 받는 서비스들 얘기하는 거죠. 요양받으면 요양 서비스, 목욕받으면 목욕 서비스, 간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인복지시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대신해서 요거로 대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요것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요거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쭉. 그래서 시설은 요거로 대체해 주세요. 대체해 주시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그 방문간호 할 때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만 따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중에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문제 최근에 출제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여기서 다루지진 않지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고요. 그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죠. 보험제도.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사회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데, 얘가 나올 때는 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우리가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조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그 다음에 생활안정 도모, 가족부담 감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들 이 목적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목적,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겠고, 대상자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은 우리가 급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65세가 넘었거나 6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자 잘 알아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 종류로는 어떤 게 있는가? 요것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뭐하고 비교가 가능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종류하고 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되는 급여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요 장기 요양 우리가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급여되는 것이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받는 급여를 얘기하는데, 우리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 이용했을 때 받는 급여를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라는 게 있죠. 시설급여. 여러분들 요거는 뭐하고 관계냐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의료복지시설하고 관계 있어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해서 만약에 서비스를 받는다 이랬을 때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급여하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설급여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급여를 시설급여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시설급여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20%고요. 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금이 15%고, 시설급여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좀 다르게 적용되면서 얘를 우선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현금급여라는 게 있죠.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어서 이 특별현금급여는 특별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는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특별현금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 요양할 때는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이거를 가족요양비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산다던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등급받은 사람은 특례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병비라는 게 있죠. 간병비는 여러분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긴 했는데 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의한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한다. 여러분들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노인병원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 받을 수 없어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야지 시설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병비만 지원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간병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종류로는 이런 게 있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20이에요. 근데 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이 15%대 경감 대상자가 있죠. 그래, 경감자는 누구냐면 경감자 7.5% 기초
의료급여자예요. 의료급여자.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입니다. 15%의 절반이니까 7.5. 기초수급자, 기초생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무료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성태행성 질환 관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만성태행성 질환의 특징, 우리 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은 대부분 만성태행성 질환이잖아요. 이 만성태행성 질환이 갖고 있는 특징, 3개월 이상 오랜 경과를 거친다. 그다음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지만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유병률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 그다음에 원인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질병 증상도 중요하지만 기능장애를 동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만성질환이 막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 들 수 있고요. 예, 그 밖에도 우리가 생활 습관 자체가 노인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쉽게 우리가 진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진단받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태행성 질환은 우리가 관련 요인은 많은데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관련 요인은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감염성 질환, 기왕력, 유전, 습관, 조산, 성별, 환경, 심리적인 요인, 직업적 요인, 많은 요인들이 관련성이 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거는 지금 현재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습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습관이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성태행성 질환의 예방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만성태행성 질환이 발생되기 이전의 예방은 1차, 그죠? 생활습관 바꾸는 것. 2차 예방은 이미 생겼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 우리가 집단검진이나 개별건강검진 2차쯤 해당될 거고 3차는 우리가 이미 치료를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라던가 상담이라던가 재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3차 예방쯤에 해당됩니다. 시험 문제는 구체적인 활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병 발생 이전이라면 1차, 초기라면 2차,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라면 3차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노인간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호스피스부터 들어가도록 하죠.